여기는 이제 오코조 선수고 경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보시면은 아까는 해상 크레인이 많았어요. 해상 크레인이 많고 그 블록이나 이제 배들을 다 인양선으로 끌고 다닙니다. 거기 해상 물류가 발달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선수하면은 이제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커다란 저기 대우조선해양 써있는 하나 둘 이제 세 개가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걸 이제 우리가 골리아스 크레인 혹은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쟤네가 이제 800톤에서 한 1000톤 정도 이제 드는 그런 큰 크레인이고요. 이제 이 조선소의 특징이 디귿자로 생겼어요. 대우조선은 디귿자로 생겼고 반듯하게 지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1972년에 우포조선소를 짓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원래 대우가 아니고 한진중공업의 원래 모회사가 이제 대한조선공사인데요. 국영기업이었죠. 거기서 부지를 확보한 거예요. 우포에 그 한진중공업 부지가 영도잖아요. 지금 영도 부지가 좁아가지고 여기를 땅도 싸고 외진데 있으니까 싸니까 이제 이 부지를 크게 확보해서 크게 공사를 한 번에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부지가 디귿자로 반듯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데 뭐 해상 크레인도 있고 왼쪽에 저기 보면 뭐 시드릴 아까 이제 봤던 드릴십들이 있죠. 저게 사실은 짓기는 그러니까 배를 건조하기는 저건 해양 플랜트긴 하지만 짓기를 14, 15, 16년에 지었는데 안 가져가서 지금 있는 겁니다. 팔아야 돼요. 한 척에 이제 뭐 막 비쌀 때는 1조 원까지 했던 건데 지금 안 팔려가지고 저기 있는 거고 저거 좀 가져가면 대우조선 경영 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해상 크레인이 있는 거고 저거는 이제 아까 이제 배재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1000톤 이상을 드는 게 해상 크레인이고 옆에 있는 블랙 크레인 지상에서 이제 드는 것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은 이제 배터리 저거는 이제 우리 요즘에 많이 하는 LNG 선박들이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삼성중공업은 그 녹색 그 플로팅 도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린 도크라고 했잖아요. 저기 보시면 RD 뭐 3, 4 돼 있는데 쟤네도 이제 플로팅 도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로팅 도크는 이게 쫙 가라앉혀가지고 배를 이렇게 나가게 하는 짐수가 끝나면은 나가게 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좀 경관이 다른 거고 앞에 보면은 우리 조선소를 아까 이제 공장들이 잘 안 보였는데 앞에 보면 공장들이 조금 있어요. 공장 저 하늘색으로 생긴 공장들이 있는데 이제 공장을 주로 이제 조선소 안에서 내업이라고 부릅니다. 내업은 뚜껑이 있고 위에 이제 공장처럼 생긴 곳이고 저쪽에서 블록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를 움직이는 기계 장비들을 저 안에서 만들고 그거를 이제 저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조선은 해상 물류가 아닌 육상 물류를 이동하기 때문에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이렇게 설비를 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이동시킨 다음에 크레인으로 들어서 이제 그 붙이는 걸 탑재라고 하는데 탑재를 마치면 이제 배로 이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쭉 보시면 돼요.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저 안쪽에서 이제 내업에서 공장에서 뭐를 만들어 오면 요쪽으로 이제 안쪽 바다 쪽으로 가져와서 이제 얘를 배 모양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삼성중공업의 이제 아이스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극해를 깨고 가는 이제 LNG 선박들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아이스 클래스를 제일 많이 지은 데가 여기 대우조선소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우리는 세빙선을 많이 하면 이제 그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 경영에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 기후변화 관점에서는 아무리 친환경 선박 많이 해도 얼음 다 깨면 어떡합니까? 이제 비가 다 깨지면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게 이게 좀 난감한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플랜트 우리 아까 이제 삼성중공업 플랜트가 조금 보였는데 우리 여기 들으신 말고는 뭐 지금 특별히 안 보이고 여기 지금 레그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뭔지 모르겠네요. 울산 가보셨을 때는 울산도 이제 터가 넓고 반듯반듯하게 이제 조선소 야들 해놨는데 여기도 이제 반듯반듯하게 해놓은 거고 아까 삼성은 왜 그러면 그 선 모양으로 돼 있냐? 처음에 삼성그룹이 조선소를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요. 대우도 마찬가지지만 대우는 그래도 이제 김우중 회장이 78년에 맡았는데 삼성은 계속 안 맡으려고 우기고 있다 보니 부지 확보를 잘 안 했고 이병철 회장이 부지 확보를 잘 안 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좁은 부지부터 시작하니까 그 인근을 땅을 매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대신 이제 바다로 이제 움직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지 확보를 했고요. 지금 이쪽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쪽에 다 뭐 했냐면 해양 플랜트였습니다. 해양 플랜트를 하던 곳이고 H암벽이라는 곳인데 요 근처에서 원래 해양 플랜트를 많이 했고 우리 산재가 많이 나는 지역도 사실은 해양 플랜트 지역이었어요. 이쪽이 어렵죠. 사람이 뭐 요 인근에 뭐 한
3만 명이 작업하고 그랬어요. 여기 플랫폼 하나에 뭐 몇천 명씩 들어가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흔적은 안 남고 그때 만들었던 이제 드릴실만 지금 앞에 있는 거. 오늘 저는 그 조선사학과 사회적과 뭔가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예,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경남대학교는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도 사실은 해양도시죠. 그쪽에도 예전에 조선소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한국이 사실은 신조선을 우리는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배를 짓는 데만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조선소들은 뭐부터 했냐면 근대 조선업은 배를 고치는 것부터 많이 했습니다. 배를 그냥 일본에서 폐선 처리한 거 가져다가 우리가 쓴 게 우리 해운 산업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산에는 그 수리조선소 하나가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마창진이 통합을 했는데요. 진해에 가면 원래 STX 조선이라고 꽤 큰 조선소가 있습니다. STX 조선은 한때는 세계 한 4위 정도 하던 조선소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그 마산에서 왔습니다. 마산에서 거제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선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말을 하는 것보다 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TV를 그냥 열심히 보세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네 뭔가 이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 같은 이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 저는 요 사진은 되게 중요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측에 있는 사진은 근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용접하는 사진입니다. 용접. 예, 용접하는 사진이고 그 조선소들이 8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휴가를 많이 씁니다. 2주 쉬거든요. 쉬는 이유는 이 용접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용접하는 작업구역 아까 이제 뭐 산재 이야기할 때도 잠깐 나왔지만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온도는 50도, 60도 넘어가기가 되게 십상이에요. 그러면 여름에 바깥의 온도가 40도고 이 안에서 불꽃을 태운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덥고 사실은 화기 작업할 때 딴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우리 아까 혼재 작업이라고 했고 그래서 사고가 난다 그랬는데 혼재 작업하면 안 되면 에어컨도 틀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에어컨도 안 트는 데서 불꽃을 튀기고 있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화가 녹을 수도 있습니다. 밑창이 고어텍스 보통 이제 소재를 싣는데 그래서 2주를 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힘든 이제 노동을 하는 곳인 거는 분명하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힘든 걸 로봇처럼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제 산재 시스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고 작업 속도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의례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전기원제입니다. 안전기원제고 이제 진수하기 전에 진수라고 하면 아까 이제 블록들을 공장에서 가져와다가 모아다가 붙여다가 물에 띄우는 걸 진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배가 거의 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물론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진수하면 거의 배가 완성인데 그러면 그때 이제 모여서 안전기원제 하는 거예요. 나갈 때까지 무사하게. 왜냐하면 안에서 하는 작업 아까 말씀드린 내업 작업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공장 내에서 할 때는 자동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설비를 써서 기계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밖에서 하는 작업은 와일드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면서 출렁이는 것처럼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악조건이 되게 많은 것이 옥외 작업입니다. 그래서 옥외 작업할 때 나갈 때까지 무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안전기원제고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절도 하고 예, 근데 안전기원제 하는 날 안전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면 막걸리 한 잔씩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쉬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점심에 소주를 자꾸 먹어가지고 문제라는데 뭐 이거랑 상관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말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조선소에서 일했고 뭐 아까 사회학 공부를 한 건 아니고 사회학과에 있죠. 원래 저는 정치학을 공부했고 문화인류학으로 관찰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과학기술학을 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장 연구로서 엔지니어들을 좀 보는 거,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현장 연구로 볼 수 없는가,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의 도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배를 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이제 기술 측면에서는 배재일 교수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많고, 디지털 전환하면 디지털 트윈도 하면 되고, 우리 친환경이 필요하면 연료를 바꾸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 안 하게 바꾸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기술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면, 그 밑에 게 그런 건데, 도면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인프라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약간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뭔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안전기원제를 한다고 안전해지나요? 그런 거는 사실은 합리적인 어떤 논리를 끌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짓기 위해서는,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자율성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예를 들면 1987년에 우리 노동자들 투쟁은 다 조선소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현대중공업에서 있는 거기에 엔진 사업부에서 시작한 거예요. 현대엔진에서. 그때 가장 큰 그 투쟁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혹시? 두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 길면 조인트 까니까 조인트 까지 말라고, 이제 두발 단속하지 말라고가 시작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한 종류의 인신구속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가 관리냐, 혹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조직해야 되냐, 그다음에 그 조금 더 나아가자면 어떤 공동체와 어떤 종류의 마을이 조선소 주위에 있어야 이 사람들이 퇴근해서도 정주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회사 어떤 종류의 이제 그 교류를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해야, 우리는 도면 있고 장비 있고 인프라 있고 기술 있으면 배가 뚝딱 하고 나올 것 같지만, 도시가 그냥 사람을 이주를 시키면 형성이 될 것 같지만, 그 요소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제가 이런 걸 써놨는데요. 산업도시가 배가 될 것인가 섬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배하고 섬은 다르죠. 배는 움직여요. 배는 바다를 움직이고, 사실은 굉장히 또 다른 약간 상징의 차원에서 보면은 배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한 척 지어 놓으면요, 어디든 다닐 수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고착되어 있는 형태로 배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섬은 어느 특정한 지리적인 위치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 위치에 그냥 섬인데, 이제 그 조선소가, 거제도가 딱 그렇거든요. 조선소가 굉장히 보편적인 우리의 산업의 어떤 중요한 흐름의 어떤 거점이냐, 아니면은 거제도라고, 제가 그냥 농담 하나 하자면, 제가 그 30대 초반에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돌잔치에 많이 갔어요. 서울에. 저 서울 출신이니까 이제 돌잔치를 가면은 거기서 항상 상품을 주잖아요. 돌잔치랑 파티하면 상품 주는 거 아세요 혹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거기서 단골 메뉴가 뭐냐면, 가장 멀리서 온 사람을 하면은, 저는 제주도도 제가 항상 이기잖아요. 저는 버스를 타고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4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제가 제일 멉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와도 도쿄보다 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더 멀거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제 거제도에 대한 인상은 뭐냐, 이렇게 멀고 고립돼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도시라는 곳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그 제조기업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자꾸만 인원들을 수도권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섬이고 섬이기 때문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곳은 생산하는 뭔가 노가다만 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곳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 첨단의 기술이 흘러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곳이냐, 아니면 고립되어 있는 이제 지방의 어떤 굉장히 먼 이제 섬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우리는 그 조선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조선산업을 하고 있는 거제라는 곳을 생각할 때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이죠. 선박은 그 정의를 다 읽을 필요 없겠으나, 우리는 보통 선박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력을 가지고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그 기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기선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고요. 아까 잘 못 보셨는데, 못 본 배인데 굉장히 조선소에서 중요한 배 중에 하나는 이 컨테이너선이에요. 컨테이너선. 여기 컨테이너선에 보통 몇 개 들어갈까요? 이 컨테이너 하나를 TU 단위라고 하는데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18,000개 들어가겠는데? 18,000개가 1900이 아니고 2010년도 기준으로 18,000개였고요. 지금은 2만 개에서 22,000개 정도 이제
싣고 다니는 배입니다. 그리고 이 배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한 2천억 원에서 2,500억 원 사이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요런 배, 요런 게 이제 배,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이제 뭘 짐을 싣고 간다는 배 이미지에 이제 잘 맞는 그런 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배인데 이건 아까 보셨던 건데 이제 LNG를 운반하는 선박. 근데 LNG를 운반하는 선박 옛날엔 달랐어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와가지고 그걸 우리가 모스 타입 이제 LNG 선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요 안에다가 이제 그 화물창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가스를 넣는. 근데 그 화물창 기술이 아까 이제 베제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게 프랑스 기술이어가지고요. 로열티를 많이 줬고 우리식으로 했는데 아까 SK 세렌디피티처럼 그렇게 작동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제 못 움직이는 그 국산화를 못하는 뭐 그런 거. 그러나 하여튼 LNG 선박 때문에 한국의 조선소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2000년대에 10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던 건 LNG 선박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하여튼 기술도 있지만 근데 이 선박의 성공을 무엇으로 이야기할까를 이 사회학자인 제가 보자면 이 뭔가 중공업 가족이란 말 제 책 제목이긴 한데 그래서 중공업 가족이라는 말하고 한번 엮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공업 가족이란 말을 제가 쓸 건데요. 중공업 가족은 쉽게 말하면 중공업에 다니니까 가족이죠. 우리가 그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사의 이미지 중에 가족 같은 분위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가짜를 앞에다 따로 읽고 이제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러한 가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공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실제 피부치 가족. 이제 두 가지 다 저는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일종의 이제 가족같이 진짜로 일종의 뭐랄까요 씨족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클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방식으로 조직돼 있었던 게 예전에 선박의 성공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가족들을 실제로 회사가 끌어안고 예를 들면 예전에 대우중공업을 다니면 김우중 회장 시절에는 전국을 한번 가족들을 데리고 패밀리 트레이닝이라고 막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대우그룹이 이렇게 좋은 대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경남이 낳은 되게 좋은 그 가수 중에 누가 있냐 하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 이제 불러가지고 공연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도 포괄하고 그래서 요약하자면 정리하자면 민주노조 운동 때문에 노동자들끼리 이제 친해졌고 결속이 생긴 이제 민주노조 운동이 하나의 가족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도 포섭하고 이 노동자들도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활동도 했고 그 다음에 노무관리라고 해서 이제 노동자들을 뭐 이제 아주 작게 쪼개가지고 관리하기도 하고 넓게 관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제 노무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중공업 가족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항상 조선소에 돌아다니다 보면 사진이 악수하는 이런 사진 많이 찍어야 됩니다. 이제 노조위원장하고 사장님하고 이렇게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기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이고 쌩이고 이렇게 해서는 배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공업 가족인데 여기 이제 퀴즈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이게 대우하고 삼성 중에 하나씩인데요. 어디가 대우 조선이고 어디가 삼성일까요? 위에가 뭐야? 위에가 대우, 아래가 왜요? 오토바이. 예, 맞아요. 오토바이가 이제 진입이 안 됩니다. 옥포조선소는 오토바이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통근하시고요. 밑에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현대도 이제 현대중공업도 오토바이 되죠. 이거 어디서 들으셨나 보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결혼도 시켜줬죠. 이제 한마음 결혼식이라고 해서 제가 가서 사진 찍었습니다. 저거 실제로 막 이제 몇십 상이 뭐 이렇게 결혼을 회사가 결혼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재미나게 생활을 하기 위한 게 그 왜 때문이냐 이제 왜 그걸 해야 되냐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조선소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세 가지의 혁신이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는 비싸게 팔기 위한 혁신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품 혁신이라고 하는 거, 잡스가 세상에 없는 아이폰을 만드는 거. 근데 두 번째는 원가 혁신도 있어요. 원가 혁신은 뭐예요? 절감하는 거. 절감. 싸게 만드는 겁니다. 가능하면 싸게 만드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뭐 이제 그냥 우리가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필요한 요소들을 많이 그것도 일종의 낭비를 줄이는 거 원가 절감이긴 한데요. 하여튼 뭐 그런 종의 혁신이 있는데 조선소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혁신은 이 원가를 줄이는 거예요.
원가를 줄이고 가장 빠르게 가장 그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품질의 선박을 제때 납품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구닥다리 단어 같지만 헌신이 중요한 데가 조선소입니다. 여기 하나 제가 또 질문을 드리면, 자 여러분, 출근 시간이란 뭘까요? 컴퓨터를 킨다. 자기 컴퓨터를 킨다. 8시. 그다음에 정문을 통과한다. 법적으로 뭘까요? 법적으로는 정문 통과가 출근이에요. 이거는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가면 판례가 막 몇천 개가 쌓여 있어요. 그거 갖고는 굉장히 많이 분쟁이 이미 충분히 붙었기 때문에. 그러나 조선소의 시작은 사무직은 컴퓨터를 키는 거고요. 아니, 컴퓨터를 키는 게 뭐야?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생산직은 뭡니까? 바로 용접을 시작하는 상태가 8시 땡이에요. 8시 땡땡에 시작해서 예전에 6시, 지금 5시인데, 그러려면 뭡니까? 출근을 7시 20분에 해야 돼요. 와서 배고프면 작업 못하니까 또 밥 먹어요. 밥 먹고 체조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동자들은 사실은 40분을 회사에 양보한 겁니다. 저는 그것도 헌신이라고 보는 거고요. 퇴근도 마찬가지. 그러면 문 통과가 6시일까요? 아니면은 작업장에서 내려오는 게 6시일까요? 법적으로 하면 당연히 후문 통과하면 돼. 정문 통과를 6시 하면은 세이브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다 배에서 하선을 6시에 하는 거예요. 작업하던 배에서 6시에 내려오고. 근데 이 조선소가요, 그냥 퇴근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작업 다 끝내고 정리했더라도 그냥 가면은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왜냐면 냄새나요. 냄새나요. 용접한 분들은 용접 피움 냄새 때문에 땀 냄새랑 범벅이 돼가지고 샤워해야 돼요. 샤워하고 옷 맡기고 작업한 거 맡기고 자기 출퇴근복으로 갈아입고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샤워하는 시간, 그 다음에 옷 갈아입는 시간 하면 또 20-30분 양보하는 거예요. 실제로 회사들은 이제 6시 10분 이후에 퇴근차를 운영하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했고, 다 그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아이들 타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낭비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회사가 그런 방식으로 경영을 관리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자들이 적응을 했고 인정을 했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우리가 자랑하는 그 한국의 조선 3사가 성공했던 요인 중에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그게 일본도 안 됐고 필리핀 가서도 안 됐기 때문에 필리핀은 수빅 조선소가 안 돌아간다고요, 이제. 근데 우리는 그게 된 거거든요. 아까 갈아 넣는다라고 하셨지만, 갈아 넣는다라는 말로만 표현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정돈된 행위예요. 갈아 넣는 거는 진짜 두서없이 그냥 사람을 몇천 명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내일까지 달성해, 이게 사실은 갈아 넣는 거고, 굉장히 정돈된 행위로서 조선소는 돌아갔고, 그 헌신이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돌아간 곳이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상선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은 뭔가 기술 개발해가지고 시연하는 거고요. 밑에는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몇 시인 것 같아요. 이 출근길이거든요. 누가 뭔가를 나눠주는 행위잖아요. 잘 보시면 누가 나눠줄까요? 뭔가 찌라시 나눠주는 건데. 노조 아닐까요? 노조. 그러니까 보통 노조라고 하시는데 땡입니다. 노조면 뭘 입어야 돼요? 조끼. 조끼 없잖아요. 단결투쟁 없잖아요. 금속노조에 단결투쟁 조끼가 없잖아요. 이 임원들이 나눠주는 겁니다, 아침에. 그 임원들이 나눠주는 그 페이퍼에 좋은 내용이 없어요. 회사가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걸로 마음을 사야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종의 혁신의 되게 중요한 동기부여입니다, 조선소에서는. 그래서 뭐 이제 일본은 어려웠고 우리는 조금 잘 했는데, 일본은 일단 우리랑 큰 차이는, 일본은 90년대를 지나면서 설계를 하는 그 엔지니어들의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과에 안 가요.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조선과를 안 가는 거랑 비슷한 이유인데, 그러니까 지방에 있고 외진데 있고 가면 험한 일 해야 되고, 그래서 조선소를 잘 안 가려고 조선공학과도 잘 진학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선공학과를 90년대에 굉장히 확대를 했고 설계를 하는 인원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를 많이 못하니까 일본은 이제 그 조립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자동화시켜가지고 큰 배 말고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기성품 같은, 마치 빼빼로 같은 배를 굉장히 이제 많이 찍어내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일본 조선하고는 그 뒤부터 계속 안 됩니다.
조선업의 역사를 보면 영국이 98년 동안 세계 1위를 하거든요. 98년 동안 영국이. 그 다음에 일본이 한 40년 정도를 하는데 그 뒤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까 큰 거, 우리 무조건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대형화 시키고 모듈화 시키고 뭐 이런 이제 기술적인 특징도 있었지만 이런 걸 다 구현했던 것은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의 체계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조선업이 잘 됐던 건 아까 말씀 누가 하셨는데 배재료 원장님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만불 비즈니스 맞거든요. 근데 우리 만불에서부터 조선업이 사실은 10년 동안 되게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세계 자본주의에 없던 나라가 하나 툭 튀고 나와서 들어오는 바람에 중국 때문에 물동량이 폭발해가지고 그거를 수송에서 제일 싼 건 배거든요. 배가 수송 중에 제일 쌉니다. 물류수단 중에 제일 싸고 탄소도 가장 적게 배출하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그 물량이 늘어나니까 중국에는 당시엔 큰 조선소가 없고 그래서 그걸 다 짓다 보니 한국이 조금 더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기 컨테이너 선도 있고 이게 그 기름을 싣는 배도 있고 우측에 있는 LNG처럼 이렇게 우리는 넘버원 배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 2008년에 많이 아실 건데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2008 금융위기가 있고 그때 벌어진 일은 선박발주가 한 척도 안 생깁니다. 아무도 배를 주문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조선소는 3년치 일감을 쌓아놔야지 이제 돌아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선소들이 선택한 게 이제 해양 플랜트고요. 아까 이제 보셨던 안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드릴시. 근데 이제 이때 발주를 막 내는 거죠. 왜냐면 금융위기가 왔는데 유가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지금 수준이었던 거 100불이 계속 넘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히 계산을 하면 해상에서 기름을 캐면 70불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 캐면 20불 그 다음에 우리 셰일 오일을 캐면 30불에서 40불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20불보다 싸면은 당연히 이제 캐면 안 되고 한 40불 정도면은 사우디에서 캐는 게 단가가 높고 70불이 넘어가면 바다에서 기름을 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겠다고 에너지 오일 메이저들이 하겠다고 그랬고 그거를 이제 조선사들이 이제 해양 플랜트를 수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에서 원유미 가스를 생산하거나 또 시추하는 설비들을 우리가 이제 해양 플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했는데요. 근데 뭐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조선소에서 하는 생산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건조 작업이 중요한데 해양 플랜트로 가니까 이제 골 때리는 게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설계도 잘 해야 되고 자재도 가능하면은 이제 해야 되고. 왜냐면 자재가 왜 중요해졌냐면 자재 중에 장비가 중요해졌는데 왜 중요해졌냐면 배는 잘 보시면 뭐를 싣고 가는 겁니다. 엔진 빼면 사실 별 복잡한 게 없어요. 물론 요즘은 복잡해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텅 비워놓고 여기다 뭐야 기름을 실으면 유조선, 가스를 실으면 LNG선, LPG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석탄을 실으면 벌크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는 해양 플랜트는 아까 그 기름을 만들거나 정제하거나 막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기계 장비가 많아요. 그러면은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부터 되게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 써놨지만 연구개발 설계 조달의 중요성이 이제 어떤 장비를 싸게 가져오느냐도 중요해졌고 스펙을 잘 봐야 되고 잘 몰랐던 기능도 알아야 되고 설계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 했냐면 이제 조선소에서 설계원들을 많이 뽑아가지고요. 옛날에 그 2005, 6, 7, 8년에 조선소들이 유일하게 유사일에 TV 광고를 했습니다. TV 광고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설계원들 많이 뽑으려고. 그래서 조선소의 임금이 우리나라 모든 제조업 중에 처음으로 5천만 원을 시작했거든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이. 그게 다 그때 설계원들 뽑으려고. 근데 그 설계원을 뽑았던 이유는 이 해양 플랜트 산업에 진출하려고.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하는데 설계 잘 안 되고요. 설계가 잘 안 되면은 아까 이제 제가 갈아 넣는다는 말은 주의해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갈아 넣는 건 뭐냐면 이걸 100명이 할 일을요. 이게 내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일주일 뒤에면 하면 100명이 잘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면 돼요. 나는 이 구역에 이 작업을 할 거야. 나는 여기를 용접을 할 거야. 여기는 도장을 할 거야.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게 계속 뭐가 꼬여가지고 다시 하고 다시 하다 보니까 내일이 마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100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게요? 사람을 이제 노가다를 할 사람을 1000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좁은 구역에다 1000명을 다 집어넣고서 1000명에게 일을 배당하는데 일이 잘 배당이 될 리가 없죠. 그 사람들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TV에서 가끔 뉴스에서 나왔던 물량팀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날짜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돈은 또 들어 인건비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더 위험하잖아요. 이게 그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잘 그러니까 원래 원청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1대1이었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가고 더 이제 우측에 보면 2008년 이후에 이렇게 쑥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사내하청 노동자가 늘어난 게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작업을 하는데 날짜 납기대로 안 되니까 사람을 진짜 이제 갈아 넣는 거죠. 쏟아 넣고 갈아 넣고. 그래서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식당에 줄을 1km씩 쓰고 그 다음 밥을 30분 기다려서 먹고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바닥에서 그냥 누워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돌아가니 예전에 그 조리 있게 일하던 헌신의 체제가 그런 방식으로 붕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하청을 많이 썼다는 얘기는 사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양 플랜트가 잘 안 되고 망하고 또 하나 문제는 유가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때 이제 2015년을 기점으로 유가가 떨어지니까 그 발주를 냈던 그 회사들이 안 가져가요. 왜냐면 기름을 이제 바다에서 캘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조선소에 이제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내현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잘 정리정돈을 잘 하고 순서대로 일을 꼼꼼히 했던 게 무너지니까 더 위험해지고 더 돈도 못 받고 힘들고 아주 어려웠던 게 이제 2014, 15, 16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이 혁신이 됐는데 그 순환고리가 해체됐던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왜 설계를 왜 못했는가를 보면 이 설계를 많이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설계원을 굉장히 많이 뽑았으면 잘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사람은 다 배워야 됩니다. 경험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도 문제였지만 하여튼 젊은 청년들이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굉장히 우수한 엔지니어를 뽑으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 있는 4년제 공과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을 많이 뽑았는데 제가 12년도 대우조선 입사인데요. 제가 경험했던 거지 제일 재밌는 일은 제가 입사했을 때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가 있어요. 금요일마다 회사가 데려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복 4만 원을 내면 이제 갔다 오는 건데 처음에 서울 가는 차가 4대가 있었어요. 우등버스. 그러면은 112명이 타는 거예요. 28명씩 4대니까. 나중에 14호차까지 봤어요, 제가. 15년, 16년쯤에. 그 얘기는 뭐냐면 매주 몇백 명이 다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금토일은 이제 서울에 있다가 내려오는데 왜 올라가냐라고 하면 왜 올라갈까요? 뭐 이제 소개팅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건 앞에 건 앞에 것도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뭔가 배우고 싶은데 거제는 배우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고요. 뭐 대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주말 대학원. 근데 뭔가 이게 좀 이제 리듬이 템포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회사 귀신과 제가 엔지니어인데 직장인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뭔가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들어온 거죠. 우리 MZ 세대론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저는 10년 전에 비슷한 얘기 했다고 생각해요. 점점 뭔가 개인으로서 자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회사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내 직업의 관점에서 직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이들 관점에서 보면 거제도 근무가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즐거웠을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은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잘 아시죠? 여기 지금 아까 다 계시는데 이제 우리는 회식을 20명짜리 방에서 참 많이 했거든요. 부서 회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뭉쳐 다니는 걸 많이 했는데 그런 정서가 근데 그 정서 예전에 필요했을 것 같잖아요. 아까 그렇게 막 그 현장에 그냥 우리 한 식구를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배를 만들던 시절에 그 체제 하고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작동을 하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굉장히 싫고 기회만 되면 이직한다 했는데 그 전에 이직을 별로 안 했어요. 15년까지는. 왜냐면 연봉이 제일 높으니까 조선소가. 근데 이제 문제는 구조조정을 하니까 16년에 이제 연봉이 다 20-30%씩 현대, 대우, 삼성 할 거 없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가 됐냐면 내가 배를 짓는다는 자긍심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나는 시골 회사에 돈 많이 준다고 왔는데 돈도 안 주네. 그래서 이직 릴레이가 벌어지고 실제로 1000명 가까이 퇴사를 합니다. 그 구조조정과 상관없이 대리과장급이 이제 1000명 가까이 퇴사를 하거든요. 대우조선만 켰을 때.
근데 그러한 종류의 이제 문제들이 이 해양 플랜트를 하는 와중에 이 처음에는 마음이 떠 있다. 그러니까 뭔가 더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주말마다 갔는데 나중 되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아예 떠버리는 그런 친구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설계 문제와 결부가 돼 있고,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불러왔는데 설계가 오히려 안 되게 되는 이상한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좀 생략할게요. 그게 예전에 선배들은 하여튼 현장 중심의 엔지니어였고, 지금은 현장 중심보다 뭔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뭐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이제 엔지니어들로 이제 많이 변했는데, 그거를 조선소의 조직들이 사실은 그런 니즈를 잘 못 맞춰주고,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서 청년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배를 짓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설계원한테 전화를 해요. 현장에서 야, 네가 만든 도면대로 그렸는데 안 돼, 와 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다. 옛날에 갔죠. 100% 다 갔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야두로 이제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든지 아니면은 수그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되도록 안 가려고 합니다. 전화로 해결하려고 하고, 카톡으로 보내세요. 사진 찍어서. 에? 아 진짜로. 근데 이제 카톡 쓰면 안 되면은 뭐 하여튼 회사 실생활에다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이게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은 봐야 되거든요. 근데 현장을 이제 그 현장이 아니 이게 다 온라인으로 구현됐는데 내가 꼭 가야 돼? 이런 마음들하고 만났을 때 일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딜레마 속에서 이제 계속 지금 제조업 현장이 꼭 조선소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러한 게 첨예하게 한번 드러났던 거죠. 아까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면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우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 불러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어려워지고, 이 대우조선은 뭐 여기 들어간 7조 1,000억 말고도 더 많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9년에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운사이징을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현대중공업에 팔 뻔했으나 올해로 다시 이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공적 자금을 받으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채용을 못하고 임금을 못 높이고 이러한 악순환. 그러면 또 가장 우수한 사람이 제일 먼저 회사를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로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년의 중공업 가족은 한쪽에선 잘리고 한쪽에서는 도망가고 한쪽에서는 지역사회가 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4월에 현대중공업 경력직 공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삼성이랑 대우는, 삼성은 아닌데 대우는 확실히 이제 그 관리단 체제에 있어가지고, 관리단 체제라 하면 산업은행이 이제 대주주기 때문에 산업은행 때문에 임금을 못 올리다 보니 또 이제 몇백 명이 또 이직을 했죠 이번에. 몇백 명이 울산으로 많이 가고, 제가 거제 요즘에 많이 왔는데 그게 다 저것 때문에 이제 환송이 하려고, 송별회원 할 때 저는 마산에 있으니까 아무 때나 오라면 저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술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대우조선인과 거제도에서 이 만들어졌던 일종의 이러한 그 가족이라는 게 이제 지금 완전히 이제 예전에 그 좋았던 시절, 안 좋았던 시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해체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만 하면 그냥 그 공학 인력에 대한 얘기고 그냥 산업 인력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근데 거제도는 아까 이제 왜 셔틀버스 타고 올라가냐 해서 소개팅 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문제는 되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거제는 예전에는 15년 이전에 2015년 이전에 거제는 어떤 도시냐면 여학생 관점에서 보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떠났다가 시집 올 때 돌아오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19세에 나갔다가 28살에 돌아오는 도시였어요. 결혼하러. 왜냐면 대우조선 정규직이면은 연봉 5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장님쯤 되면 1억쯤 받았기 때문에 내 식구를 건사하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재테크를 열심히 했으면 아파트 한 채를 이제 자녀한테 주는 모델이에요. 거제도 원래 모델이. 너는 배재료 원장 잘 아세요.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15년 이후에 거제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와요. 이제는 일단 남성의 벌이가 줄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남성 혼자 생계부양을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처음으로 이제 인지가 된 거죠. 그런 방식으로 보면 되고,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의 역사에서 2015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인구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그 울산과 창원 인구가 처음으로 인구가 준 게 2015년이고요. 그 다음에 동남권 인구가 처음 준 게 2015년이에요. 그리고 그 조선업 구조조정이 2015년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그 여성 관점에서 보면 시집을 안 오기 시작한 해도 2015년입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지방 소멸 지표가 어떻게 구성된지 아세요? 분자가 가임기 여성이에요. 지역에 25에서 35세 여성이 몇 프로 있냐가 지방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시집을 오지 않는 도시는 망하는 도시라고 이미 지표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되게 제가 여성 혐오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는 그러면 와서 애만 낳으라고 오는 거냐? 물론 아닌데 반대로 말하면 여기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공학 인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아까 지발로 떠나는 애들만 있었느냐? 아니고 쫓겨난 사람 많았습니다. 회사 관점에서 보면 산해하청 노동자들은 다 업체가 도산하니까 나갔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야 뭐 이제 경기가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구조조정 디펜스 하려고 여성 사무보조 노동자들 굉장히 많이 해고당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여성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균등하게 작동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이제 좋아질 건가, 그럼 좀 나아질 건가. 요즘에 조선업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요즘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인력이 없다. 인력이 없다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배를 지을 인력이 없다. 산해하청이 안 모인다. 왜냐면 아까 그 산재 이야기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평택에서 반도체 공장 플랜트 용접하면은 더 많이 벌어요. 조선소보다. 근데 죽을 확률은 조선소가 1000배는 높을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안 오려고 하는 거고, 임금은 묶여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다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오게 할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다 보니 그걸 해결 못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노인하고 이주노동자만 조선소 노동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건가? 이런 게 질문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설계원들이 많이 떠났는데 잡을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요즘에 현대자동차도 공대생들 관점에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요즘에 제일 공대생들이 가고 싶은 회사 어딘지 아세요? 게임에서. 예? 게임. 네카라쿠베죠? 네카라쿠베 모르세요? 네카라쿠베는 아셔야 돼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이에요. 거기 요즘 하나 더 돼갖고 저것도 있더라고요. 뭐지? 당근. 네카라쿠베 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데는 IT 전공만 뽑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요즘에 다 뽑아요. 예, 다 뽑아요. 그리고 기계과 애들도 코딩 잘해요. 예. 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조선업은 얼마를 줘야 될까? 이 질문이 어렵고,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뽑아다가 잘 키우면 된다? 그러면 이 지역은 지금까지는 그냥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경험을 많이 시키는 거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리를 많이 해야 될까? 이런 종류의 질문. 그리고 이제 공간분업,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옛날에 공장은 동남권에 짓고, 그러니까 동남권 울산, 창원, 거제에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랑 연구센터는 수도권에 짓는 거였는데, 공장도 평택에 짓고 용인에 짓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용인에다가 SK 하이닉스 공장 짓고, 그 다음 평택에다 삼성전자 공장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글로 북상하려고 지하철 타고 통근할 수 있다로 지금 꼬시는 거잖아요. 또 이런 상황에서 하나가 더 변수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누가 더 중요한 존재인가. 이렇게 구상하는 엔지니어가 중요한지, 설계직이 중요한지, 아니면은 실제로 만드는 생산직이 중요한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는 얘기를 많이 안 해봤어요. 현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현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뭔가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토론도 사실은 지역사회나 이 지역에 있는 뭔가 그 일터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같이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심리학도 요즘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되겠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정보를 이 일터에서 어떻게 만들고 처리해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기술적이니까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떠나는 도시인데, 그러면 이제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있는 조선소는 성비가 95대 5거든요. 생산직은 99.9대 0.1이거든요. 네, 그러면 조선소의 여성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가요? 이제 그 섬도처럼 이렇게 조선소 말고 다른 일자리를 이제 기획할 수 있는 집단들이 늘어나고 이거를 규모를 키워야 되는 걸까요? 근데 그런 논의도 사실 안 해봤어요. 그리고 자꾸 지방에 있는 시장들, 시군구 단체장들은 다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산단 따오고 싶어요. 급하면 산단 따다가 그냥 공장 지어가지고 지역에서 그 농한기에 쉬는 인력들 가서 일할 수 있는 공장,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들이라도 와가지고 그냥 지역에 GRDP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 결혼하러 오겠지, 결혼 이주 여성들 불러오고. 지금 그 모델밖에 사실은 하는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 기준으로 보면 대규모 서비스 섹터의 일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서울 말고는 사실은 부산에 조금 빼면 사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근데 서비스업 만들려면 지자체에서 전부 다 관광만 생각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러한 작업들이 별로 없다고. 지금 이제 도시재생 정도 생각했던 건데 어떻게 조금 더 이 규모를 키울 것이며 현실화를 시킬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우리 그냥 찬란한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러한 이제 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질문들을 좀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칠 건데요. 이렇게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우리 가지 않았는데 그 대우조선 그 두목이수사라는 데고요. 여기는 공채 사원들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공채로 뽑힌 대졸 사원들 사는 데인데 거기에 가면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이 있는데 저기를 우리는 제 동기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인재사관학교라고 불렀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로 이직하자. 근데 이제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이 공간이 작동해야 되는 것인지, 이 도시가 작동해야 되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